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게 뭐 사실 3일 정도 계속 올라갔는데 네. 이제 선거 결과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뭐 주가 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오늘 특별히 금리도 약간 떨어지면서 금리 차원에서는 좋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 보자면 이제 사실 꽤 많이 떨어졌고 다우나 이제 나스닥이나 S&P나 한 2% 정도 이상 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정치 문제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 문제의 핵심은 아마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결정이 안 돼서 네. 이제 다음에 재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재선거에 따라서 정책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감에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정책이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한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자 약간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는 정책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하면은 재정을 집행해야 되고 재정을 집행하면은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약간은 좀 스탠스를 향후 2년간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산업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업 정책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좀 누그러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 게 미국 달러화 가치가 최근 7주 사이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언제 가장 높았냐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달러 지수란 거 이야기하죠. 이것은 얼마나 미국 달러가 타국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높은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네. 이 지표만 보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있었을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9월 말에서 10월 초가 한 114 정도 찍으면서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한 110 정도로 약간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이걸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졌다라는 그 측면을 들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이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영국은 기축통화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의 자본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 역시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국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안전자산의 투자처를 미국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는 사실은 이게 좀 뭐 이상하긴 한데 6월, 7월, 8월에 이제 썸머 랠리라고 이야기하죠. 썸머 랠리 때 흔히 말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방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마 약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기축 정책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하게 최근에 뭐 시장 동향을 들어보면은 금리가 내년쯤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라고는 뭐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내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나봐야 알겠지만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지표 말고 여러 가지 산업 지표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이 보면은 약간 경기 하락 구간이 온 것 같고 이제 실제 이게 현실화되면은 내년에는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이 그만하고 결국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하고 있겠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흔히 말하는 달러와의 가치에 반영이 돼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은 금융위기 같은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졌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 투자자들이 보는 다른 지표들에 의하면 경기가 좀 하강할 것 같은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성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만 봤을 때 지금 강달러 상황이 전체적으로는
이 강달러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뭐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2021년 시작할 때 달러 지수가 한 90 정도였거든요. 네. 이미 110까지 왔다니까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굉장히 강한 달러 시대에 살고 있고 네. 이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말한 것은 결국은 금리 정책을 천천히 그리고 높게 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국은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어떤 데는 5.25%다, 어떤 데는 5.5%다. 지난주 4.75%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상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상황,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들이 어떤 다른 지표들로 약간씩은 잡힌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내년쯤에는 이런 이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피크를 찍고 또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이라든지 외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단이 5.5%도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전에는 5.25가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5.25에서 5.5까지도 뭐 투자은행들 몇몇 이게 뭐 결국은 투자은행마다 전망치를 내고 있는 건데 네. 국가 자체로 이제 전망치를 내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몇몇 투자은행들은 사실 골드만삭스부터 이제 여러 군데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긴축 정책이 심각하다고 보는 투자은행들은 5.25에서 5.5 요 정도까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6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대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라서 이 환율 흐름이 그럼 어떻게 좀 변할까요? 사실 일단은 지금 환율이 꽤 많이 떨어졌죠. 1,440원이 거의 정점이었는데 이제 내려와서 1,364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긴 합니다. 이런 네. 해석에는 그 주식 투자가 좀 늘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환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달러를 이제 환전해서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되고 이 환전할 때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공급 요건이 풀리면서 수급이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대감, 뭐 시장에 약간 기대감들이 형성돼 있는 거는 사실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까 금리가 조금 이제 내년쯤 되면은 달러화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원화에 반영되는 이런 현상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으로는 뭐 중국 요인을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정책에 탈피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위안화의 가치도 올라갈 거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최근에 뭐 2010년대 후반의 동향만 보면은 위안화 원화의 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위안화가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도 원달러의 가치, 원화의 가치 역시 동반적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위안화의 가치가 약간 상승한다 그러면 결국 원화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중국 이슈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화의 약간의 강세를 유도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금리 자체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흔히 말하는 금리 격차가 유지될 이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1,200원까지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뭐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오늘 부동산 장관 회의를 엽니다.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11월 중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규제 완화안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장관님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월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규제를 푸는 안들이 나올 것이고요. 네. 규제를 푸는 것은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LTV 규제가 40%로 타이트하게 엮여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사기가 어려운 이런 집들,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아예 초고가 집들은 사실은 LTV 규제가 뭐 거의 무한대로 이야기하자면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빌릴 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내면서 현재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거래가 너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거래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되면서 네.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경험을 봤을 때는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미분양 사태가 난다. 그래서 공짜 뭐 90%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집값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레퍼런스에 대한 효과 때문에 결국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결국 집값들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경제 수장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한번 하향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효과, 그게 옆에 아파트 옆동에 얼마 거래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추가로 얼마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쉽지 않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들이 고려해서 아마 이런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위축돼 있는데 서울 민간 아파트에서 미분양 사례도 지금 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방에서는 이미 분양률이 70% 아래로 가서 지방의 부동산 PF들은 거의 내년에 위험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도 약간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집을 살 때 전세를 껴서 많이 사죠. 전세를 껴서 많이 사는데 최근 시장에서 전세를 어떻게 보면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네. 지금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세 대금 자체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적고 전세에 대한 공급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말하면 이제 전세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려 그러면 보통 전세가 넣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전세하신 분들이 보증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네. 사실은 자본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전세는 뭐 흔히 말하는 금융 차원에서 보자면 금리 없이 빌리는 제도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내가 이것을 메꿔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뭐 6%, 7%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상단은 올해 9%까지 가는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9%까지 간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자본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무이자 자본제도, 무이자 자본조달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네. 전세 보증금 규모가 아마 줄어들게 되면 아마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이제 맞았는데 경제 정책만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게 경기 변동책이 있고요. 네. 경제 성장책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내 상황 자체가 큰 지정학적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위기, 혹은 미국의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등 그리고 신용을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보통 뭐 6개월 안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향후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국은 사실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크게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한계 기업들 어떻게 정리하고 이분들의 고용을 새로운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흔히 말하는 산업 전환이 단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소 경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라든지 향후 재생에너지 탄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은 인구 정책이죠. 지금 추세로면은 2020년에 2100 뭐 20년쯤에 인구가 한 1,500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1,500만 정도 되면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고 이에 맞게끔 경제 규모를 또 유지해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중장기 경제 성장 정책들은 아직까지 사실은 6개월 안에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전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